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4월 1일 아닙니다. 오늘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국내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늘상 있는 이 변동성이니까요. 오늘 신문 기사 쭉 보면서 지금의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기사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 중에는 이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되게 중요한 얘기가 또 오늘 하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대공황 때의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가? 네, 그 부분이 사실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기사가 되게 내용이 길더라고요. 대공황 전야인가? 100년 전과 닮아가는 세계. 근데 우리가 대공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거든요. 2019년 지나서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때도 2018년 연말 10월, 11월, 12월 시장이 그때 확 빠졌잖아요. 확 빠지니까 그때 한창 이제 3프로 TV가 팟빵에서 인기를 끌고 했을 때 그때 저도 굉장히 애청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이 대공황에 관한 얘기를 한 5회, 6회 연속 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 정프로가 그렇게 아니 그 대공황의 원인 언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이 대공황의 원인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구나. 제가 그때도 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대공황이 정말 오기 전에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20년대였었죠. 그 1910년대는 1차 세계대전도 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그러고 나면 그 반발 효과 때문에 1920년대가 굉장히 큰 호황이었습니다. 신기술도 나왔고요. 전기를 비롯해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입니다. 전기 발견은 훨씬 더 전에 됐지만 상용화가 막 되면서 크게 주가가 10년 내내 올라서 1920년대를 로링 20s라고 할 정도로 그 전에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긴 했지만 1930년대 대공황이 와야 될 수준의 그런 거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황이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Great Recession이 됐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좀 길지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따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뒤에서 조금 길게 기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인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인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그 댓글이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요 제일 위에 보면 이제 고정 댓글이잖아요. 이 영상에 제일 첫 번째 달려있는 이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연말에 찍었던 ETF 투자 바이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인턴이라고 여기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아마 못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체슬리 오피셜 멤버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오피셜 멤버십 해서 US 이거 us all KR 요거 클릭해서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 체슬리 인턴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은 사실 좀 많이 그렇게 지금 딱 들어와 계신 분들만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참 열심히 따라와 주셔가지고 벌써 1년 넘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 4월 19일 날 인턴 총회도 하잖아요. 총회하면서 채슬리 인턴 프로그램의 중급자 과정을 수료하셨다라고 제가 써드릴 텐데, 이걸 이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 인턴분이 서울시 금융교육 관련된 거에 대한 그런 걸로도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채슬리 인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이력서나 경력에 다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이렇게 제도권 펀드 매니저들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어떻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턴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제 차트의 정석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밑에 요거 누르시면 차트의 정석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없는 차트 강의죠. 보통 뭐 차트 강의 보면 다 이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교과서적인 내용. 일봉에는 어떤 형태가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뭐 이동평균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활용하라고, 그런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 삼각쇠기형 모습은 어떤 걸 의미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트 이론으로 그래서 어떻게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지, 세상에 없는 강의를 살짝 해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이거 뭐 프로그램 광고가 된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복덩이 님도 인턴 생활 하고 계시죠. 근데 4월 19일 이날 회사 행사가 있군요. 아쉽습니다. 회사 행사 때 못 와도 그 월간 시장 전망 할 때 항상 우리 인턴분들 한 10분 모셔놓고 오프라인으로 제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언제든지 월간 전망 찍을 때 오세요. 이번에는 그 시와와스님 참가자 명단에 들어와 있으시더라고요. 일본에 계시다가 아마 한국 잠시 방문하신 것 같아요. 해외에 계시는 우리 인턴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인턴이 아니시더라도 오랫동안 우리 채슬리 TV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 오시거나 지방에서 멀리 오시면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회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방문하실 때 제가 외부 일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약속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공중그램님이 오랜만에 댓글 남기셨는데, 우리 또 인턴분이시죠. 금주의 명언, 지난주 Never Better, 그리고 Attitude. 그리고 변희주님이 외상 후 트라우마보다 외상 후 성장하시는 채슬리 가족 여러분 되세요. 고난은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꺾이지 마세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고난은 다 이 성장의 자양분이라는 거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저기 에너지버스 조책 있잖아요. 우리 회사를 거쳐가는 수많은 대학생, 고등학생 그런 인턴들한테 제가 늘 제가 사서 주는 책입니다. 세상에 지나고 보면요, 이벤트,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비슷한 양의 나쁜 일과 비슷한 양의 좋은 일이 저는 우리한테 이벤트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보시면요, 대우그룹의 그 김우진 회장님도 큰아드님이 그때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재벌가에서도 보면, 그런 사건, 사고가 보면 확률적으로 10,000명당 우리가 몇 명, 희귀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죠. 교통사고도 발생할 확률, 그 확률 안에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이 perception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이 perception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는 내가 어떻게 그 이벤트를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강의 가면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온다. 그래서 이런저런 위기라는 얘기가 요즘 되게 많이 횡행하잖아요. 위기론이. 그래서 지금 이 위기론이 결국은 큰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채슬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야 그 다음 아이디어를 찾고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어떤 그런 아이디어 액션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특별한 주말, 이번 주도 저번 주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이런 불길,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LA 지역 산불도 그렇고 그렇죠. 참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다시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나도록, 이번에도 보면 다 인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토리님이 적어 놓으신 것처럼 무언가를 행동하기에 앞서 한 번만 더 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허지웅 교수님이 EBS에서도 클래스 E 무덤덤한 심리 수업,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헬로 파파님 고맙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2차전지 공매도 때릴 여력이 될까요? 이미 너무 내려간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많이 한 섹터에 공매도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대응 중인데 좀 헷갈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목요일, 금요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최근처럼 이제 장이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면, 요렇게 하락했을 때 결국은 어떤 주식이 제일 강한지를 봐야 되는데, 왜 강한 주식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수가 지금 2,500을 살짝 이렇게 깨는 모습이 나오면, 보면 기관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기금이 계속 주식을 샀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2,500이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자금을 집행하며, 최근 6개월, 1년 성과가 좋은 기관에다가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운용하는 연기금에서 운용 보고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뭐 워낙 이제 중국 그다음에 국내 다 성과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자금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운용 성과가 좋은 회사에다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어떤 주식 사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이익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살 거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지금 시세를 보고 있는데 어떤 주식이 플러스 나고 있는 그 이유를, 와, 이런 장에 야 저런 주식을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듯한데, 야 여기서 저걸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운용 성과가 좋았던 회사에다가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에 맞서 중국이 한국, 일본의 3국 FTA 하자라고 제안을 했나 봅니다. 자, 5년 만에 3국 산업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하고요.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가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동북아 3국 협력을 위해 출범을 했었군요. 그리고 2002년부터 거의 해마다 열리다가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중단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일본의 이 화이트 리스트 때문에 우리랑 일본이랑도 좀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 영향도 아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2019년 11월 말에 발발이 되고 12월 하다가 그 다음 해 1월, 2월, 3월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아마 중단이 된 것 같고요.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 논의가 주요 안건이었지만 일정 조율이 늦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쏟아지는 중에 만남이 이루어져서 관심이 쏠렸다. 자, 30일 안덕건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군요. 요 분들이다, 그죠? 자,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이 요 가운데 계시고, 왼쪽이 일본 무토요지 대신, 그리고 오른쪽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한국은 이번 3국 양자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한중일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도 제안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한중일 FTA는 2012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중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0년 넘게 진도가 나가지 못했고,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2단계 협상 또한 우리 요청에도 그동안 중국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었네요. 한 관계자는 주로 일본이 이끌던 한중일 FTA 협상 논의를 중국이 먼저 나서서 언급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고, 중국은 그동안 한중일 FTA를 맺으면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며 협상을 미뤄왔지만,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며 한미일 공조의 균열이 예상되자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단장은 중국이 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다며 한중일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고요. 한중 FTA 개정은 우리가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고 한중일 FTA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각국이 입장차를 좁히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는 좋은데 중국이 미루다가 중국의 보관은 아마 그러겠죠. 미국이 관세를 세게 한다라고 서로 했을 때, 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런데 한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으로부터 그 핵심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무관세로 들여오려고 하는 약간 그런 보관이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로서는 좋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네, 눈치껏 잘 협상 잘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파나마 운하 항구 미국에 팔리기 직전에 중국이 나선 이유는 뭘까? 자, 홍콩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가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 발보아항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운하가 되게 넓다, 그죠? 물은 썩 깨끗해 보이지는 않네, 보니까. 파나마 운하 내 항구 운영권을 미국에 매각하려던 홍콩 기업의 거래에 중국 당국이 개입해서 제동을 걸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반독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상됐던 최종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고 했습니다. 홍콩 CK 허치선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의 두 항구를 운영하는 파나마 포트 컴퍼니 지분 90% 등을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락 측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양상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자, 왜 항구 운영권을 팔고자 했나? CK 홀딩스가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 이익도 취하고자 했기 때문인데, 홍콩 부호 리카싱이 설립한 청쿵그룹의 지주회사인 CK 이게 홍콩 부호 리카싱 회장의 회사이군요. 자, 이 CK 허치선 홀딩스는 항만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고민이 컸는데, 그런 상황에서 블랙락이 이 홀딩스의 항만 부문을 기존 평가 금액의 2배 수준인 228억 달러, 약 33조 5,300억 원에 사들이겠다고 나섰고, 홀딩스 측은 이번 거래는 순전히 상업적인 것으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정치 뉴스와 무관하다고 했고요. 다만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홀딩스를 겨냥해서 운하가 사실상 중국 영향권에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점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국은 왜 반독점 조사에 나섰나? 파나마 운하 항구를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로 쓰고자 했던 중국 지도부가 허치선 홀딩스에 반역죄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독점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해외 거래라도 자국 시장에 영향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중국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중국 화물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항구 운영권이 미국에 넘어가면 중국 수출입 기업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커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파나마 운하는 중국 화물 운송량의 21%가 통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운하 둘러싼 미중 갈등의 전망은 중국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는 형태로 거래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중국이 반독점법 조사로 거래를 늦추고 항구 매각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부 거래 승인을 내리는 시나리오이고요. 거래 무효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미국도 강하게 대응하며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체면 치레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홀딩스에 대한 보복을 이어갈 전망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은 CK 홀딩스가 중국의 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시진핑 주석이 분노했다고 전했고요.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경쟁에서 미국에 완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중국 지도부가 스토리 수정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미국이 100% 소유할 것.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100% 우리가 가져올 것이라면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져올 것이다. 100%다 라면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미 M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그린란드 해역에 떠다니고 있다면서 우리는 세계나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린란드는 국제 평화, 국제 안보 그리고 힘의 문제라고 했고요.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외교 안보 압박 수단으로 그린란드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동차 업체들이 25%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를 한 것이고요. 트럼프는 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 있다면서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고요. 다만 상호 관세 발표 전에도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배우자와 함께 그린란드를 방문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28일 그린란드 내 미군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찾아서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안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안보 우선보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게 낫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덴마크의 안보 투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지금과 같은 것이라면서 미국은 추가적인 해군 함정 등 그린란드의 안보 기반 시설에 투자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린란드는 미국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 파나마 운하하고 그죠? 그린란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진짜 노골적으로 미국 지배하에 미국 컨트롤하에 있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얘기입니다. 대공황 전야 100년 전과 닮아가는 세계.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한국 시장 모두 야 이거 대공황처럼 지금 시나리오가 비슷하게 가는데 네, 요 우려감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대공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관세 전쟁, 유럽 재무장,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훨씬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라 워싱턴의 관세 정책 변화는
오타와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캐나다를 얘기하고요. 캐나다는 과거부터 관세정책 변경이라는 미국의 변덕을 꽤 자주 경험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새 관세 법안에 서명한 건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이 될 것이며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관세 개정의 이유는 미국 농업인에게 불리한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고 땡땡땡.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니다. 약 100년 전인 1920년에서 30년대 주요 외신 기사의 일부다. 그래요? 당시 뉴스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벌어지는 일들과 비슷한 점이 다수 보인다. 공화당 소속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28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농업 보호를 약속하고 당선이 됐고요. 같은 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세 장벽을 쌓는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법을 통과시킨 두 의원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죠. 당시 미국은 캐나다와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올리는 정책을 채택했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나 보이콧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고관세라는 총구를 겨눴고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독감을 유독 심하게 앓았는데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국내 총생산 GDP가 29% 감소하고 실업률이 25%나 치솟았고요. 유럽에서는 전간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이 전간기 요때 극단주의적 정치 세력이 득세했는데 이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이분이 후보 대통령이시네요. 저쪽에 어디죠? 네바다 쪽인가요? LA에서 저쪽 네바다 쪽 어디 가다 보면 후보 댐이라고 어마어마한 댐이죠. 그게 이 대공황 당시에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댐이 이 후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후보댐이었습니다. 1929년에서 1933년 이렇게 4년 하셨네요. 결국 이 대공황 상황이 심해지니까 저거 재선에 실패하셨다 그죠? 자, 100년 전에는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밑에 기사에 다 나오니까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100년 전과 유사하다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무역전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특히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는 평인데 100년 전의 관세가 농민들의 표심을 노렸다면 트럼프는 제조업 근로자들을 겨냥한 점이 다를 뿐이고 1차 대전 중 유럽이 전운에 휩싸이자 미국 농민들은 반사 이익을 누렸고요. 그런데 종전 이후 유럽의 농업이 되살아나자 미국 농민들의 처지가 어려워졌고 후보 대통령이 1928년 대선에서 관세 인상으로 농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에 발맞춰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월리스 홀리와 그리고 상원 의원 리드 스무트가 주도해서 만든 법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스무트 홀리법이다.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었군요. 스무트 홀리법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외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6%포인트가량 올리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20%,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의 25% 매기겠다는 관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당시에는 주요 교역국의 반발이 거셌고요. 당시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었던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9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올린 뒤에도 계속해서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놨고요. 프랑스는 미국 자동차 일부 모델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50% 올렸고, 이탈리아 역시 미국 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100에서 167% 추가 인상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던 나라에서는 미국 상품 수입량이 평균 28에서 32% 줄었고,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항의한 20여 국에서도 미국 상품 수입량이 15에서 23%나 감소했군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보이콧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트럼프는 중국에는 이미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도 발표했죠. 다음 달 2일에는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계산해서 맞불을 놓는 상호 관세도 내놓을 계획이고, 이에 중국은 물론 캐나다, 유럽 등에서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표 관세 정책이 한 세기 전 이 스무트 홀릭 관세법보다 더 나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크리스토퍼 클라크 워싱턴 주립대 교수는 스무트 홀릭법은 적어도 의회에서 수년간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법이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연기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즉흥적 정책 결정이 이 기업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를 안기고 있다고 했고요. 관세와 무역 정책에 대해서 연구해온 로버트 글로티 시카고대 교수는 스무트 홀릭 관세법이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것처럼 25%씩 관세를 팍팍 올리는 정책은 아니었다면서, 당시 관세 인상 대상이 된 품목은 원래 관세가 높았고 법 적용 뒤에도 전체 수입품의 3분의 2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네요. 자, 두 번째,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지도자들의 오판. 각국 지도자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오판도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데, 대부분의 경제사학자들은 1920년대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근본이제를 고수하려고 하다가 대공황을 초래했다고 보고요. 근본이제는 통화당국이 발행한 지폐를 은행에 제시하면 금으로 교환해주는 체제를 말하죠. 당시 무리하게 근본이제를 고수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요. 1차 세계대전 중 근본이제에서 잠시 이탈했던 영국은 1925년 당시 재무장관이던 윈스턴 처칠의 주도하에 근본이제로 복귀를 했습니다. 당시 처칠은 근본이제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오판이었다. 김두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국의 통화량이 보유한 금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근본이제로 복귀하면 통화량이 줄면서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요. 정부가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통화량이 조절되는 근본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기도 어려웠고 영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대공황 시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네요. 1930년 마이너스 8.5, 32년에는 마이너스 12.9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25.6%까지 급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5.6%.
크리스 미치너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이제에 대한 집착은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도 더디게 만들었다고 했고요. 미국 경제는 1933년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1920년에서 1930년대 주요국 지도자들이 근본이제를 맹신했다면 트럼프 하원 의원 시절인 1890년 49.5%까지 관세를 올리는 법안을 내서 보무역에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윌리엄 맥킨리 미국 대통령을 롤모델로 추정을 한다. 1890년도에는 49.5%까지 관세를 올렸다고요? 트럼프는 종종 관세를 거두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연방정부의 규모가 매우 작아서 관세로도 정부 운영에 큰 무리가 없었던 맥킨리 대통령 시절의 미국과 연방정부의 덩치가 막대하게 커진 오늘날의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비판을 했군요. 국제협력이 무너지고 있다. 국제 경제 안보 차원의 협력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역시 100년 전과 유사한데 김도율 교수는 1차 대전 이전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리해 나갔기에 근본이제가 유지가 됐다면서 전쟁으로 이러한 신뢰와 협력 관계가 손상을 입게 됐다고 했고요. 당시 세계는 글로벌 경제 안보 질서를 앞장서서 관리해 나갈 리더도 자취를 감췄는데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은 패권국 역할을 할 힘을 잃었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미국은 패권국이 될 의사가 없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1920년 창설됐지만 정작 의회의 반대로 국제연맹에 참여하지는 못했고요. 1929년 취임한 후보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 있었어도 리더가 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는 해석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국제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력의 틀을 구축을 했고 안보 차원에서는 1945년 유엔이 창설이 됐고요. 47년에는 미국 주도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 가트가 체결이 됐습니다. 게리 리처드슨 얼바인 소재 캘리포니아대 이 UC 얼바인 경제학과 교수는 가트를 통해서 스무트 홀리법과 이에 따른 무역 전쟁의 상처가 대부분 치유가 됐고 관세 인하로 전후 경제 회복의 속도도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2.8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마이너스 1.8로.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고점 대비 15%나 빠졌고요. 실업률이 살짝 낮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2차 대전 이후 마련된 이 국제협력의 틀을 마구 흔들고 있는데 트럼프 첫 재임 기간 동안 글로벌 무역전쟁에 최고재판소 역할을 해온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의 신규 위원 임명을 보이콧해서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었군요. 아이컨 그린 교수는 1930년대와 현재의 평행을 그리듯 비슷한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2차 대전 이후 국제경제, 금융협력 체제는 세계경제의 번영에 기여했는데 트럼프는 이러한 협력의 틀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불황은 정치적 극단화를 부른다. 이것도 좀 무서운 얘기죠.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유럽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100년 전과 판박이
네요, 진짜. 나치는 승전국이 독일에 부과한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대공황으로 인한 불황을 자양분으로 세를 불려나갔고요. 전쟁 배상금은 당시 승전국 지도자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실책이었는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1919년 내놓은 자신의 책 평화의 경제적 결과에서 독일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조치를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굉장히 비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공황의 여파 역시 독일인들의 불만을 키웠고 로버트 보스웰 토론토대 역사학과 교수는 유럽 지역에서 대공황 영향으로 1929년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침체를 겪은 나라는 독일이었다면서 특히 독일 농업 부문의 타격이 컸는데 나치가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한 곳도 바로 독일 농촌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힘을 얻는 데 대한 국제사회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지난달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이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20.8% 득표율로 제2당으로 올라섰죠. 케빈 오르크 파리 정치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과정에서 저렴한 수입품의 유입으로 제조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존 정치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극우 세력이 인기를 얻었다면서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인기를 얻은 AfD는 과거 나치가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다섯 번째, 유럽이 재무장하고 있다. 목적은 다르지만 유럽의 재무장 역시 100여 년 전과 닮은 꼴이고요. 1935년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병력 무기 제한을 철폐하고 재무장을 선언했고요. 짧은 시간에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독일 군대가 유럽 각지를 집어삼키면서 2차 대전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유럽의 상황은 1930년대와 비슷한데 당시에는 독일이 무력으로 국경선을 새로 그리려 했다면 이제는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하고 미국이 방위 공략에서 한 발 빼려는 모습도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박을 주고 지난 6일에는 또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유럽 싱크탱크의 브리겔의 군트란 볼프 연구원은 3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점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무장은 최근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했습니다.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는 지난 4일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고요. 독일에서는 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적용해서 국방비를 예외로 두는 이 기본법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군요. 전문가들은 다만 극우 세력의 득세와 유럽의 재무장이 당장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미켈레 테스토니 스페인 IE대 교수는 반 EU 성향의 극우 정당이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1930년대처럼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은 아니다면서 서유럽 국가의 국민은 대부분 전쟁을 위한 대규모 징병에 여전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분쟁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는데 베리 포즌 MIT 교수는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이 침략 의도가 있는 상대국에 빈틈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를 자극하지도 않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는 매우 어려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상당한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습니다. 네, 좀 긴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기사라서 네,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4년 내내 이럴지,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는데, 이 상원 의원들 중에서도 이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저지를 할 거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은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서 저렇게 관세나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930년대 대공황처럼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미국에 보면 그 치킨 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동차가 서로 맛보면서 쫙 달려오다가 안 피하면 뭐 정말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먼저 피하느냐. 참 그런 무모한 치킨 게임도 하는데, 지금 딱 그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그냥 나 신경 안 쓰고 나는 무조건 그냥 관세 부과하고 돌진할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피해,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국내 코인 투자자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밑에 내용들 쭉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코인 거래소의 계정을 보유한 회원수는 1629만 명. 국내 가상 투자자는 작년 3월 1,400만 명을 돌파한 뒤 매년 수만 명씩 늘어났고요. 그런데 작년 11월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달보다 50만 명 넘게 급증을 했고요.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밑에 쭉 연령별로는 남성이 1,013만 명, 여성이 503만 명. 2배 가량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5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97만 명, 20대 292, 50대 264만 명, 60대도 112만 명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유 가상 자산 규모별로는 100만 원 미만이 1260만 명으로 전체의 83% 가량이라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명이 1000만 원이 157만 명, 이렇게 1억 원 이상도 16만 명이나 있으시군요. 솔직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안 드린 거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54분이네. 네.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올해 한 11월까지는 가상화폐가 크게 그렇게 큰 폭의 폭락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화폐개혁과 다 관련된 얘기거든요. 화폐개혁과 관련되면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게 정말 도피수단인지 아니면 여기가 무너질 건지, 네. 저는 여기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관세 부메랑, 나 홀로 호황 저문화. 물가 오르는데 몇 달째 소비는 위축. 미국에서 관세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소비 심리는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오던 미국의 나홀로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경제학 책에도 나오는데 이 관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이커브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 올라가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무역이 더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밑에 좀 볼게요.
어, 미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이 PCE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고 1월에 2.7%나 아니면 월가 전망 2.7%보다 높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이 0.4%로 작년 1월 0.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요. 근원 PCE 물가는 개인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따진 물가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의 소비 심리도 악화되고 있고요. 요거는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이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집계하는 조앤 슈 설문조사 책임자는 미국 소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서 수입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무당파 성향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공안 당원마저 이에 동의하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CNBC가 글로벌 기업 CFO 20명에게 설문했더니 응답자의 60%가 올 하반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호황, 아메리칸 붐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가상화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600만 명이 가지고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래. 저도 제 주변에 물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가상화폐 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요런 느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면서 그나마 가상화폐 시장의 요 코어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이나 요런 거 가지고 계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든 저는 주식 투자, 부동산, 가상화폐 그 잡주하지 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하려면 코어만 하셔야 됩니다. 하려면 코어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이 폭망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약간 얼마 전에 지난주에 소개했던 키코, 네, 키코 느낌도 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의 관세 관련해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변동성 관리는 내가 자금 관리만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금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